자, 이제 개인적 이야기 좀 하면서 좀 저희가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지 가기 전에 예. 선생님 이제 그해 8월에 만해상을 예, 만해상을 수상하셨어요. 예, 예. 만해상 수상을 하셔서 그래서 인제로 이제 같이 만해마을로 갔죠. 만해마을에 그때도 제가 모시고 갔고 이제 당시에 뭐 우리 김창남 선생이라든지 예. 또 성공회대 선생님들도 또 오시고 그래서 그 행사장에 수상식장에 와서 그 촬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 마지막 같은 그게 선생님과의 마지막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만해마을 수상하시고 저녁에 이제 강릉으로 가서 유성기 씨. 뒤풀이를 했는데 유성기 씨가 이제 뭐 해서 축배를 하고 뭐 그때 하여튼 유성기 씨가 이렇게 해서 뭐 밤바다에서 이렇게 배도 뭐 요트인지 뭐 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저는 근데 밤 늦게 이제 올라왔어요. 또 뭐 약속이 있어서 유성기 씨의 그 집에서 묵지는 못하고 기와 집에 안 가시고 거기는까지는 못 가고 그냥 그 일정 끝나고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과의 사실 마지막 여행이었죠. 선생님. 그러니까 새롭게 아는 것도 있는 게 이런 모든 저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짙은 인연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그리고 되고 저는 선생님의 성격이 끝까지 갈무리를 하시고 가는 네.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하게 네, 네. 자기로 인해서 네. 만들어졌던 것들을 자기 손으로 끝까지 이제 일단 걸렸던 것들을 정리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물론 이후에 남은 것도 돌베개에서 유고집으로 유고집도 그렇죠. 나오죠. 네, 그건 뭐 이전에 여기저기 예, 발표하셨던 것들. 여기저기 이제 기고했던 걸. 근데 안 묶였던 것들. 그런 책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 1년 뒤에 저희가 묵혀였죠. 자연스럽게 돌베개에서 책을 그렇게 이제 다른 데 것까지 모아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맡기신 거죠. 신영복 선생님의 전집을 새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상 다른 분들은 여기저기 출판사에 흩어져 있고 그게 이제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지니까 전집을 만드는데 이제 신 선생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여기 모으는 그냥 것도 완결성 일이에요. 있게. 그 모으는 것도 그게 일이니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이제 더불어숲이라는 책도 그게 처음에는 이제 중앙 MNB에서 예, 나왔잖아요. 예, 해외 두 권으로 해외에서. 나왔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랜덤하우스 코리아인가 이런 예, 데 거기서도 상권에 나와요. 넘어가서 예, 예. 하드바운드.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그 책도 그 2015년 14년인가 15년 무렵에 한 권으로? 돌베개로 예, 이제 예, 여기 해서 묶으셨죠? 다 넘기셔서 예, 예, 예. 아예 이제 선생님의 저작을 그냥 완결판. 저한테 그냥 그 돌베개에다 맡기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옮겨서 이제 새로 개정판을 냈죠. 그렇게까지 다 마무리를 하셨다는 네, 네, 거예요. 전 그 네, 네. 치밀하게 생각을 네, 다 네, 하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할 때 출판 오시는 인연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한 인연 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일단 한 대표님께 이제 뭐 개인적인 주제에 관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쇠기생과의 관계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강렬한 기억, 경험. 그러니까 출판은 다 이제 보면서 우리가 떠올랐지만 그렇더라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야 선생님과 그때 좋았다 이런 강렬한 어떤 인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대표적인 거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책 말고 선생님과의 여러 가지 관계 활동에서 예.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더불어숲과 관계된 겁니다. 예. 더불어숲 서도반의 활동인데요. 2003년 말, 2004년 초 이때 겨울에 겨울방학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미산계곡에 들어가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도반원 몇 명하고 차 한 대를 해가지고 선생님 계신 미산골 방문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때 2박 3일 정도 뭐 거기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선생님 이제 오래 계셨네. 통상, 그렇죠. 통상 1박 했는데. 뭐 글씨도 쓰고 그러기도 하고 뭐 글씨 쓰니까. 글씨도 보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눈이 하얗게 온 날이었어요. 눈이 와요. 하얗게 온통 희게 뭐 흰눈이 덮인 날이었는데 같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미산골 눈이 덮인 계곡을 산책을 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그런 느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한번 그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작품을 한번 해보라고
화선지에.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서도반원들한테. 서도반이 거기 있었던 한 5명하고 같이 한 1시간여 동안 이제 논사에 이제 이렇게 미산계곡을 이렇게 뭐 강과 계곡을 이렇게 쭉 다니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뭘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게 한 시간 반 동안 뭔 이렇게 뭘 낑낑대면서 이제 뭐 그냥 자기가 익히 쓰고 싶었던 뭐 그런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뭐 그냥 뭐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어떤 글씨 한 점을 쓰셨는데 예. 저는 그 글씨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선생님 쓰신 글씨가 얼음강 물소리, 얼음강 물소리라는 이 규절을 쓰셨는데 얼음 밑으로 흐르는 네, 그 눈이 다 덮여 있고 밑에는 강은 얼어서 강 밑으로 그냥 강은 얼음강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소리는 또 졸졸 흐르고. 근데 선생님은 그 1시간여 동안에 그 산책을 하면서 물소리 그걸 포착을 하셔서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 아무 설명은 안 하셨는데 저는 그 얼음강 물소리라는 그 글씨를 보면서 마치 어떤 선사의 선시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예. 순간의 어떤 즉흥적인 어떤 하나의 상황 속에서의 느낌을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얼음강이라는 것과 그 밑에서 또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 물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포착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이제 정물을 딱 포착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추상적인 어떤 언어나 관념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그 어떤 이 대상 속에 엄청난 그것은 추상. 순간의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많은 예, 무한한 예. 이런 것들을 함께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또 다른 많은 작품들을 볼 때와는 다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창작의 어떤 비랄까요? 어떤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저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일단 뭐 출판과 관련해서는 최기성님이 이제 작권하셨는데요. 혹시 선생님과 관련돼서 우리 돌베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뭐 출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혹시 있으신지요? 네, 관련된 선생님이 뭐, 예. 돌아가셔서 더 이상 뭐 새로운 책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한 2가지 정도의 그런 계획이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책을 다 내기는 했지만 한번 이것을 새로운 좀 전집이나 판형으로? 저작물 전집 형식으로 어떤 신형복 뭐 저작집이랄까요? 이런 형식으로 한번 다시 전체를 한번 세트로 판형을 좀 바꿔서. 새로 이제 장정을 새로 해서 전체를 일관되게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묶어야 되겠다. 그건 의미가 그래서 있을 거라고 어떤 봅니다. 영구적인 하나의 선생님의 어떤 사상을 지각한 하나의 어떤 저작집으로서 이렇게 전체 전집을 묶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최영목 선생님께서 뭐 사실 선생님의 모든 저작을 다 섭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긴 했습니다. 혹시 또 빠진 자료나 빠진 기록이나 지금 저희한테 나오지 않고 딴 데서 나와 있는 책은 유일한 게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예. 그 네, 강연록. 이제 서울대학교 강의했던 그 입학생 청소년을 위한 뭘로 나왔던데? 강의 쬐끄맣게. 강의로 나온 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책은 강의 연설이었기 때문에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 책의 실력이긴 해요. 맞습니다. 하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한번 나중에 전집을 한번 저는 묶을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최영구 선생님 꼭좀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한번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이호잉 책도 그게 신 선생님이 그 번역을 하셨지만 그하고 노신 평전도 공역을 하셨는데 그것도 신 선생님의 굉장히 소중한 작업들이라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같이 혹시 이제 그것까지 돌베개로 왔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그건 번역이라서 뭐 그건 또 이제 다른 그 관계가 있어서 아니 근데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니 저야 뭐 당연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부터 또 하나는 신영복 선생님이 저작뿐만 아니라 사실 글씨와 서화를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좀 이 서화
서화를 좀 모아서 네. 대표적인 서화 도록, 작품을 도록 모아서 같은 서화집으로 한번 이렇게 정밀 촬영으로. 예. 다시 이렇게 내서 그것도 하나에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그것도 시기별로 네, 하면 시 선생님 글씨의 네, 네. 변화, 서화의 네, 변화를 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네. 거라고 네. 봅니다. 그 선생님들 그런 글씨가 여기저기 많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숲에서 이제 그런 많은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그런 아카이빙, 글씨나 이런 것들 예, 아카이빙 작업을 예,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좀 그런 나중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그렇게 많이 좀 수집이 되면 나중에 선별 과정을 거쳐서 네. 한번 선생님의 어떤 글씨 세계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작품집을 한번 그것도 꼭 한번 내고있다. 역시 아이고, 한 사장님은 역시 네. 역시 그 핵심을 예, 핵심이 두 맞습니다. 가지가 네,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제가 꼭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고요. 그래서 예. 뭐 선생님에 대한 제가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뭐 돌아가셨지만 네. 선생님 모든 저작을 저한테 다 주셨는데. 그걸 맡기셨는데 제가 그 저작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고록 같은 거 한번 쓰시는 건 어떻겠어요? 그 출판인으로서의 회고록 같은 거 제가 지금 회고록을 쓸 나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좀 더, 언젠가는 이 선생님과의 여러 가지 이런 인연과 함께했던 시간들, 만들었던 책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일에 전집을 낸다면요. 그런데 괴테 전집에 누가 괴테와 대화를 거기 넣어서 사실상 전집처럼 네. 하듯이 신영복 선생 전집에 한철이 저로 신영복의 출판 이야기 그거를 같이 넣으면 전체를 읽는 그렇지. 모습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가도 있지 않을까. 되겠네요. 네. 진짜. 저는 그런 좋은 거는 필요할 의도입니다. 거라고 예, 봅니다. 예, 해제 예, 비슷하게. 네, 네, 네. 한 사장님만 쓸 수 있는 네, 부분이 네. 그러니까요. 뭐 언젠가든 그건 제가 하여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못 드렸던 것이 이제 그 전태일 평전. 네. 전태일 평전을 처음 참여하시면서 이제 다른 쪽에 인터뷰하신 걸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강렬한 추억이 책 출판의 의미를 생각하는 영원한 화두가 되었다 이런 구조를 봤거든요. 또 이제 이런 신영복 선생님과의 이런 수많은 이런 인연 이걸 통해서 도대체 한철이 사장님이 느끼시는 나에게 있어서 출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태일 평전은 아까 이제 제가 첫 편집자로서 어떤 걸 처음 만들었던 책이 이제 첫 책이라는 그런 강렬한 인연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전태일 평전을 지은 우리 조영래 변호사와 전태일이라는 우리 전태일 열사의 삶. 전태일 열사의 무슨 위대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전태일이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삶을 사실은 또 복원해낸 것은 전태일 평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영래 변호사의 그 책이 없었다면 네. 전태일의 삶과 사상과 그런 정신들이 아마 그렇게 많은 영향을 승계되기 어려웠을 끼치기는 거예요. 어렸을 거라고 봐요.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 책으로서 전태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려냈기 때문에 저는 80년대 그 책이 모든 사람의 필독서가 되고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영래 변호사가 사실은 인권 변호사로서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런 역할과 더불어서 저는 그 책 한 권이 저는 위대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책에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위대한 힘, 역할이라는 부분을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따져보자면 사실은 전태일이라는 분도 근로기준법 축조 해설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어떤 각성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로기준법 축조 해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책 아닙니까? 당시 법률책이라는 한자로 법률 용어로 얼마나 읽기가 어렵습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그 책을 보면서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근로기준법 해설. 그건 일반 사람이 보통 읽는 책은 아니죠. 그렇지만 전태일 열사에게는 그게 굉장히 절실한 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봤는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조항 하나하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당신이 이렇게 겪고 있는 노동 현실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이 우리 전태일 열사라는 분은 그 근로기준법 해설이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노동 현실에 대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법률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노동 현실을 뒤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책으로서 읽은 거죠. 진실로 읽은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도 바로 어떤 책이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법률사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책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하나의 생존과 관련된 하나의 현실을 뒤바꾸는 어떤 그런 될 수도 있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다시 처음에 83년도에 출판을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러다 이제 그만뒀잖아요. 다시 이제 89년에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노동 현장을 떠나서 책이나 출판이라는 갖는 것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에 제가 이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89년 오면서부터 오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제 평생의 일로서 이제 출판을 몸을 담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본격적인 출판을 그때부터 사실 하게 된 거죠.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네, 그런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큰 축으로서 신목 선생님과의 인연. 그렇죠.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 나눈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우리 한철희 대표님과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전집 내시면 다시 한번 모시고. 네. 자, 근데 이제 딱 우리가 1인당 한 1, 2분씩 자기의 마지막 그 말씀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부터 먼저. 마지막 얘기하기 제가 이것만 하나 얘기하고 싶네요. 예, 말씀하시죠. 예. 신영복 선생의 어떤 사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이게 단순히 신영복 선생 개인만의 사상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 뭐랄까요, 진보적인 운동 또는 민주운동 이런 것이 하나의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도달한 지점, 최고의 지점. 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한국의 그런 현대의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거기에서 어떤 길어올린 어떤 사유의 결정체, 저는 어떤 고갱이, 어떤 하나의 정수가 저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를 저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계적인 진보 운동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고 20세기 말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나 여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 또 이렇게 새로운 21세기 여러 가지 문명사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 이런 것 속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한 속에서 바로 그런 담론이나 이런 책들이 나온 거고 바로 신영복 선생의 그런 관계론이란 바로 한국적인 어떤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어떤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출판이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용목 선생님 예, 저는 뭐 마무리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사상가로서 신영복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가 이제 한국의 유일한 사상가는 신영복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영복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론과 실천,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제 한철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신영복 선생님이 왜 돌베개를 자기의 최종 출판을 못 맡기는 곳으로 정했을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돌베개에서 낸 것과 다른 데에서 낸 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어요. 그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고민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책들이 돌베개에서 나온 이제 신영복 선생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일로 통합이 된 것이고 책도 그 내용에 따라서 답판형이나 좀 달리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용과 형식을 통합시키려는 공감, 저자와 출판인의 공감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저자와 출판인의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새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아주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런 마지막 아주 울림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좀 독자들한테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뭐 신영복 선생의 책을 저희가 전담해서 낸 어떤
출판사로서 선생님의 책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헤아려 봤어요. 저희 총무부에 선생님이 냈던 책들 다 모든 책이 얼마나 팔렸는 건가. 한 150만 정도 모든 책을 다 합쳤을 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소설도 아닌데 햇빛에서 나왔거나 이런 책들은 포함하지 빼고, 않는 거죠. 네. 저희한테 나왔던 책들의 모든 책들을 다 했을 때 그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선생님의 책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이제 독자 뭐 더브루스페 여러 나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은 그 가셨지만 지금 안 계시지만 이 사실 여기 저희 돌베개 출판사 파주 사옥에는 선생님의 많은 이 지난 채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전에 여기서 많은 강연도 하셨고 또 선생님 그 서화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도 했고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 벽에 선생님 작품이 여러 장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이 벽면에 이렇게 선생님 글씨로 새겨놓기도 하고 선생님 뭐 책들은 물론 사진도 전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파주에 이렇게 저희는 한번 초대를 하고 싶고요. 오시면 파주에 방문을 환영하고요. 아마 파주에 이렇게 오시면 선생님의 어떤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멋진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우리 한철희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세기샘 저술 및 출판에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갱이 같은 사실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미처 말씀해 주지 못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오늘 말씀해 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신영북 아카이브 차원에서 보존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인터뷰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철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터뷰 이걸로 마무리하죠. 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